자, 거의 없다가 개봉 영화를 보고 와서 곧바로 털어보는 프로그램. 그것에 앞서서 채널이 복원이 됐습니다. 함께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채널에 구독하러 또 애써 찾아오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 새 채널은 구독자가 이미 5만 명 가까이 모였으니까 이거 그냥 놀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채널에 구독했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구 채널에만 구독이 돼 있어서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양쪽 다 컨텐츠는 나갑니다. 그리고 새 채널에만 특화된 컨텐츠는 제가 이제 토크 컨텐츠로 한번 잘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와 함께하는 혹은 뭐 모르죠. 배우나 방송인과 함께하는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각 채널에 따라서 제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개봉 영화 아니고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입니다. 점점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보다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회차가 많아지고 있어요. 뭐 조회수는 나오겠지만 어쩐지 슬퍼지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극장에서 본 영화들은 이야기를 해도 이제 요즘엔 들어주는 사람도 잘 없어요. 맞다. 이번 주에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 한국 영화죠. 고당도가 개봉합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친한 봉태규 배우나 아니면 강말금 배우 그리고 장리우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해서 제가 약간 더 후하게 쳐주고 마음이 더 가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거 접고서라도 영화가 재밌습니다. 이 영화는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죠. 뭐 아니면 채널 되찾은 기념으로 뭐 라이브라도? 이건 아직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스케줄에 틈이 나야 뭐 라이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텐데 아직은 틈이 쉽사리 나질 않아가지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새로 공개한 시리즈 기대작이었죠. 자백의 대가입니다. 이제 언니가 화답할 차례예요. 오랜만에 넷플릭스에서 풀린 한국 드라마고요. 거기다가 여성 주인공 투탑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명이 무려 전도연. 제가 너무너무 사랑에 맞이하는 원픽 배우 아니겠습니까? 전도연.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도연 누나는 한번 제가 사석에서 만나뵌 적이 없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번 꼭 실제로 뵙고 싶은 분인데 아직까지 제가 박찬욱 감독도 만나봤는데 아직 전도연 배우를 못 만나봤네요. 안타깝습니다. 혹시 전도연 배우 보고 계시면 그리고 거기에 또 김고은을 얹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화제가 될 거고 많이들 보실 겁니다. 이 넷플 드라마가 가장 무서운 점은 접근성이 무시무시하다는 건데요. 태블릿으로 보고 휴대폰으로 보고 집에 가면 TV로 보고 남의 집 가서도 야 너희 집에 넷플릭스 있지? 보고 뭐 호텔 모텔에 가서도 넷플릭스는 다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접근성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여성 투탑 주인공의 넷플릭스 거의 공인 공무원들도 출연을 하죠. 박혜수, 진성규 이 두 명의 배우도 출연을 하고요. 이 두 명의 배우가 출연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넷플릭스에서 될 만한 떡잎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제작비를 아끼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때깔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때깔이라는 게 그냥 화면이 예쁘다는 게 다가 아니라 전체 드라마의 톤이 일관되게 하나의 톤 안에서 조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톤 안에서 조절을 하려면 대충 어떤 그림을 어디서 찍게 될지 명도랑 채도는 어떤 정도로 조절을 해서 찍을지 정도는 사전에 콘티 작업 단계에서 거의 완성이 됐다는 얘기고요. 촬영을 다 마치고 톤 보정을 매겨서 비슷한 톤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그림을 만들고 거기에 또 일관된 톤을 적용해서 톤 작업을 하고 이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완성을 해놨다는 얘기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찍어놓은 영화가 혹은 드라마가 싸구려처럼 보이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말이죠. 영화를 딱 틀었는데 틀자마자 이거 뭔가 싸구려 느낌이 난다. 싸구려의 느낌이 아주 진하게 난다. 싸구려의 향기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바로 톤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일관된 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눈이 딱 시각으로 딱 보자마자 이거 싸구려틱한데? 라는 느낌이 바로 들게 돼요.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이 강렬한 싸구려틱을 저에게 전달했던 영화는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최근에도 많이 봤어요. 일단 영화는 시각과 청각을 동원해서 보는 예술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각으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 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소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일단 엄청난 마이너스를 안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일관되게 맞추려면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화의 톤이라는 건 소개팅에서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 같은 거예요. 당장 이 소개팅 자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딱 잡혔는데 뭐 상대방 여자 혹은 남자가 목 늘어난 추리닝을 쳐입고 오면 이거 심각하게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러신 분 있어요. 뭐 그래도 잘생겼으면 괜찮다. 추리닝이 안 보일 정도로 잘생긴 얼굴은요 소개팅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만나달라는 애들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 소개팅까지 합니까? 꼭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애들이 이렇게 잘생긴 애들 생각하고 걱정해 주더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톤이 잘 뽑혔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분위기가 먹어준다는 겁니다. 이 스릴러 장르 특성상 안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표현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냥 시커멓게만 보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의 전체적인 톤은 어두운 톤을 유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표현이 되어야 하고 그게 또 보일 건 다 보여야 된단 말이죠. 밝음에서 이제 어두움으로 넘어가죠. 어두움과 안 보이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전체 분위기를 결정짓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지는 않고 절대로 밝아 보이지는 않으면서 긴박하고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그 어느 톤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게다가 이거는 극장용 영화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거실에서 형광등 켜놓고 TV 틀어놓고 보는 드라마입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이 시리즈의 촬영은 아주 칭찬받아서 마땅합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리즈에 많이 등장하는 배경이 전도연 부부의 작업실과 집, 그 동네 골목, 그리고 살인이 2번 일어나는 의사 부부의 집, 전도연과 김고은이 만나는 감옥 안의 징벌실, 감방, 의료실, 기타 등등. 그리고 나중에 전도연이 풀려났을 때는 전도연이 주로 숨어 다니는 주차장 뭐 등등입니다. 그런데 안부도 많고 각기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찍은 화면들이 전부 다르지만 시리즈 전체를 보면서 여긴 좀 튄다 하는 장면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복잡한 전문 용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귀 달린 사람은 다 바이든 날리면 다 알잖아요. 날리면 아니고 바이든이랑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전문가가 필요해요? 귀 달려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 튀는 부분이 없다는 거는 촬영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후보 정에도 손이 많이 갔고 돈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는 사실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느냐?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는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톤과 이야기와 상황과 연기가 딱 맞을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재촬영을 하면서 정말 섬세하게 영화를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소셜 네트워크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서 앤드류 가필드가 갑자기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제시 아이젠버그가 들고 있는 노트북을 쳐서 부셔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을 몇 번 찍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신 테이크는 36번째 테이크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장면 하나 완성하려고 노트북 36대를 부셨다는 거예요. 같은 영화에서 제시 아이젠버그가 루니 마라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있어요. 말싸움하다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99번째 테이크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고 사실 관객들은 이 장면 다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눈에 안 띄는 아주 작은 사물의 배치, 그리고 들어오는 조명의 양과 그게 배우의 얼굴에 어떻게 떨어지는가, 각도, 떨어지는 각도, 그리고 제시 아이젠버그가 그렇게 수다스럽게 말을 하면서 다리는 몇 번 떠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 본인이 봤을 때 이 장면이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정말로 마크 주커버그가 전 여친에게 차이는 장면이다라고 관객들에게 보이겠다라고 판단이 들 때까지 계속 찍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세공하는 감독들의 영화를 보다가 정말 대충 날림으로 그냥 톤이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그냥 황 찍어버린 영화를 보면 화가 많이 나요. 네. 보는 순간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영화 중에 톤이 가장 극적으로 튀었던 영화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우리 동석이 형이 그 목장갑 끼고 악령을 쥐어 패는 영화 있어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자마자 두 번째 장면 컷 넘어가고 바로 알았습니다. 톤이 안 맞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톤도 안 맞추는데 영화가 재미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소개팅? 아니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는 애가 괜찮은 애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자백의 대가는 싸구려로 보이지 않게 이 화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칭찬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하고 연기 칭찬하고 나면 딱히 칭찬할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좀 괴로운 부분인데 어려워요. 제가 도현이 누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 김고은 씨 아무리 좋아합니다만 그리고 박혜수 씨 굉장히 좋아하고 진성규 배우 너무 사랑합니다만 좋은 말이 나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 말고는요. 뭐 연기 칭찬은 특별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전도연 연기 잘하는 거야 뭐 반복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 김고은 씨는 약간 들쭉날쭉했는데 딱 파묘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본격적인 성인 연기자도 됐고 도깨비 드라마 찍을 때처럼 이제 뭐 교복을 입고 연기할 일은 없을 테니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걸 찾았고 또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잘합니다. 그 외에 뭐 박혜수 씨, 진성규 씨는 상당히 성실하게 딱 맡은 만큼 잘해주고 있어요. 원래 공무원들이 그렇죠. 맡은 일만 잘하면 뒤탈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 두 분은 넷플릭스 드라마 혹은 넷플릭스 영화에서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중심되는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자백의 대가는 12부작입니다. 저는 사실 이 12라는 숫자를 보자마자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스릴러 장르가 호흡이 긴 게 어울리는 장르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하나의 미스테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객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미스테리에 대한 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초의 미스테리가 뭐였죠? 과연 전도연은 자기 남편을 진짜로 죽인 건가? 아니면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건가?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심정적으로든
아니면 암시적으로든 드라마가 관객한테 강력한 떡밥을 주거나 아니면 믿음을 줘야 됩니다. 믿음을 줬다가 나중에 뒤통수를 때리면 그건 반전이죠. 근데 이게 딱 영화 러닝타임 정도, 한 2시간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뭔가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드라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보통 이 핵심 미스터리는 마지막 화에 밝혀지기 마련이고요. 대부분의 스릴러 드라마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변수를 넣거나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를 추가로 넣어서, 그러니까 떡밥을 더 추가하는 거죠. 관객들의 흥미를 계속 자극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중간에 뿌린 떡밥이 너무 강력해. 그래서 최초의 미스터리는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첫 번째 미스터리하고 두 번째 미스터리가 이어지면서 나중에 같이 해결되는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12부작을 끌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사건은 메인 미스터리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거냐 라는 건데, 이 정도의 미스테리로 12부작을 끌고 가기에는 객관적으로 좀 버거워요. 솔직히 좀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많이 버겁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이걸로 12부작을 쓸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고편 봤을 때부터 좀 걱정이 됐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이야기를 선택을 잘해야 되고 이 조율을 정말 훌륭하게 잘해내야 되는데, 이 정도의 각본은 정말 쉽게 쓰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잘 썼다고 해도 12부작 버거울 수 있는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몇 부작이었죠? 12부작 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취한 전략은, 일단 전도연은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되죠. 물론 물증이 나오지는 않아요. 관객들 머릿속에서는 그런 혐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연은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그 전도연에게 수수께끼의 등장인물을 하나 등장시켜서 영문도 모르고 도움을 주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김고은인 거고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정해졌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이코패스의 조건을 갖춘 인물의 등장. 그것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친년 연기라고 하면 딱히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김고은. 그 김고은이 머리를 박박 밀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둘이나 죽이면서 등장을 하더니만 감옥에 딱 들어와서 갑자기 넋이 나가 있는 전도연한테 언니 내가 도와줄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나가게 해줄 수 있다. 네가 죽였다는 네 남편, 네가 죽였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네 남편 사실은 내가 죽인 거라고 추가 자백을 해줄게. 그럼 넌 나가겠지? 그럼 넌 나가서 내 지령을 받고 사람을 하나 더 죽여 라는 딜을 걸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도연 누나가 나오는 작품은 다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상당히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막 프리즌 브레이크 갖고 나를 찾아줘 갖고 막 그렇다잉? 이거 잘 섞었네? 이거 잘 풀면 좋겠는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들의 흥미를 이동시키는 기술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스테리를 얻는 방식이죠. 거기다가 피칠갑을 하고 있는 미친년 김고은은 매력적인 오브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친년과 억울한 년이 감옥 안에서 동맹을 맺는다. 아주 좋은 떡밥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야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재밌게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드라마를 쓴 작가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내가 이런 죽여주는 그림을 만들었어요. 감옥 안에서 김고은이 그 징벌방 안에서 옆방에 들어가 있는 전도연한테 이렇게 막 나긋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딜을 치는 그림을 만들었단 말이야. 죽이잖아 이 그림. 그러면 그 다음에 작가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그림이 말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들이 벌이는 행동이 꼭 100% 말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엄연히 창작물을 보고 있는 거고요. 100%의 리얼리티만을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다? 재미죠. 재미를 위해서 우리는 영화적 허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느 정도의 논리나 사실성을 배제하고 이 극을 이해하는 아량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량을 베풀어서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들어도 상대방이 뭔가 성의는 보여줘야 돼요. 즉, 이 상황이 최대한 그래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세상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걸어가다가 벼락을 3번 맞은 남자도 있고 일본의 어떤 사람은 나가사키랑 히로시마 건네면서 살면서 원자폭탄을 2번이나 맞은 사람도 있는데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의 액션을 취해줘야 관객이 배려심을 발동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범죄도시 2편에서 손석구가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베트남까지 찾아온 암살단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다 죽여버린 다음에 허리춤에서 책을 이렇게 바지 속에서 책을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 있어요. 책에 막 칼자국이 막 나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책이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그 한 권이 그 수많은 칼날을 다 막아냈다는 게 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되죠. 당시 손석구가 죽인 사람이 한 7, 8명 되는데 그 7, 8명과 개싸움을 하면서 계속 칼을 맞고 찌르고 했는데 그 7, 8명의 칼이 전부 그 책 한 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손석구는 4편의 김무열처럼 특수부대 요원 출신도 아니죠. 그냥 얘는 범죄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화가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야, 일단 이 날붙이는 말이야, 몸통에 안 맞으면 이 치명상은 일단 피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총알도 아니고 칼날이잖아? 그럼 칼날로 책을 뚫고 들어가긴 정말 쉽지 않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죠. 거기다가 킬러들은 그래도 사람 죽이는 게 직업인 애들이니까 아니 칼 들고 팔다리 노렸겠어? 당연히 몸통을 찌르려고 들었겠지. 그렇다면 그 자리에 책으로 떡 막아놨으면 치명상은 이렇게 운 좋게 다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설명을 영화가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객들은 배려심을 발동하는 거죠. 그래 그렇다 치고 넘어가자.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 작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상황을 만드는데 이 드라마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겁니다. 일단은 전도연이 잡혀 들어가는 장면에서부터 이 사법재판, 특히나 형법재판 과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뜻밖의 박혜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연기하는 사람의 이름이 백동훈이거든요.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성만 다르고 이름이 동훈이일까? 제가 이름이 같은 인간을 한 명 알아요. 검사 출신인데 지금은 유튜버죠. 근데 이 인간은 이 검사 시절부터 지가 돋보이고 싶어서 사건 처리를 굉장히 정광석화처럼 하는 걸로 아주 능했습니다. 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든 말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든 말든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일단 내가 유명해지는 게 중요해 라는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제가 한 명 알아요. 근데 우연찮게도 이름이 동훈이네? 우연이겠죠. 예, 우연일 거예요. 거기다가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충격적인 살인사건이라는 게 몇 번이나 언급이 되니까 그렇다면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상당히 서둘러서 일을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까지 말이 안 되진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김고은이 나타나면서부터인데 이 감옥 안에서 지나치게 마음껏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거의 어떤 한국의 교도 행정 시스템에 대한 모욕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뭐 감옥이 무슨 기숙학교냐고요. 뭐 말만 하면 다 갖다 주고 저 신문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커피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저 거미가 무서워요 방 좀 바꿔주세요. 거기 징벌방이에요. 죄수가 징벌방 들어가는데 나 거미 공포증 있어요 방 바꿔주세요. 바꿔주는 교도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리고 징벌방에 거미가 없기가 더 힘들지 않아? 어쨌든 그러면서 방 바꿔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미 있는지 잘 확인해요. 있으면 또 바꿔줄 테니까. 아니 뭐 호텔이야? 또 있죠. 김고은이 중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애가 없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진료소에 가 있었대. 에? 감방 안에 들어있던 죄수가 몸이 안 좋아서 쓱 빠져나가서 진료실로 갔다고요? 근데 그걸 교도관이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장면들이 무지무지가 많은데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애입니다. 얘는 일단 위험 굉장히 관심병사 같은 군대로 치면 굉장히 관심을 요하는 죄수인데 화장실 저 따라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따라갈게. 혼자 보내 화장실을. 교도관이 여잔데 그것도 외부 화장실을. 이런 일이 현실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기타 등등 김고은이 등장할 때마다 이 드라마는 일부러 현실성을 일부 무시합니다. 교도관 역할을 맡은 김국희 배우가 아무리 무섭고 엄한 척을 해도 현실성이 살아나지 않아요. 땜빵이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죄수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중대한 죄수를 이렇게 풀어넣는 교도소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리고 제가 진짜로 답답한 부분은 말이죠. 김고은과 전도연이 감옥 안에서 만나가지고 일종의 모종의 딜을 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현실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두 사람의 죄수가 모여하는 장면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봐온 수많은 데이터에 쌓여있는 그 감옥 영화들 많죠. 쇼생크 탈출부터 시작해서 알카트라즈 탈출도 있고 쇼 코네리, 니콜라스 케이지 나온 더 록도 있고 더 록은 감옥 탈출하는 영화는 아니죠. 어쨌든 수많은 감옥 탈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레퍼런스 좀 따다가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굳이 교도 행정을 찾아가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시나리오 작가라고 한다면 김고은이 굳이 전도연 옆방까지 가지 않고요. 옆방에 가서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운동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죄수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면 운동 시간에 전도연에게 쪽지를 조금씩 전달을 한다든지 전도연은 그 쪽지를 읽어보고 나서 바로 없애버리는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눈에 안 띄게 전혀 눈에 띄지 않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 장면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실성을 해치지 않고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나리오를 쓰신 분과 그리고 감독 연출하신 분께서 이렇게 떡밥을 던져야겠다라는 생각까지만 하고 이걸 어떻게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은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고민은 대놓고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부분이 아니라 그 뒷감당을 하는 파트거든요. 근데 시간이나 머리는 여기에다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실제 교도소에서 교도행정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요.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워놓고 그중에서도 가장 말이 되는 수준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직 교도관 같은 분 한 분 데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이 아예 말이 안 되진 않죠? 라고 물었을 때
교도관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뭐 불가능하지는 않죠. 라는 대답이 나오는 수준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건 어렵고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냥 속도로 밀어붙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신 거예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개연성이 한번 무너지잖아요. 한번 무너진 개연성은 중간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원래 여기 기준 잡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기준을 여기까지 낮췄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만들 때 똑같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넘어가겠지 뭐. 속도로 붙여서 넘기자. 대충 말 된다고 우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도연이 잠깐 풀려나가고 난 다음부터는요. 항소재판을 위해서 잠깐 석방이 되죠. 발에다가는 저기 전자발찌 차고요. 이 과정으로 넘어가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인물들의 동기는 그럭저럭 설명이 되죠. 전도연은 일단 내가 갑자기 잡혔으니까 애가 갑자기 보육원에 맡겨지게 됐고 얘 찾아와야 되고 일단 감옥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진범을 밝혀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무려 살인을 포함한 딜을 받아들인 거고요. 김고은은 자기 자백 한 방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일단 눈에 띄는 사람이 전도연이니까 전도연을 골랐다고 칠 수 있죠. 여기까지는 납득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도연이 풀려나면서부터 또 이번에는 감옥 안에서는 김고은이 초현실적으로 설쳐되더니 감옥 밖에서는 전도연이 초현실적으로 설쳐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 검찰을 비롯한 이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전문가들이 이걸 다 믿어줘요. 세상에나. 단적인 예로 자전거를 타다가 전자발찌가 딱 내 발에서 떨어질 만큼만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다 믿어줘요. 아 그렇구나.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하필이면 그 전자발찌 찬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전자발찌가 완전히 박살이 나지는 않고 발에서 풀릴 정도만 부서졌구나.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들러가지고 잠깐 새 걸로 교체해 드릴게요. 전자제품 AS 받냐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전도연은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일단 경찰이 출동해야죠.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저 목욕 중이었어요. 제가 반신욕 하다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줘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지 이걸.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좋나? 거기다가 또 전도연이 움직이는 동선이 다 뜨거든요. 전도연이 움직이는 동선이 너무 수상해. 근데 이걸 눈치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살인을 위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얘가 그 TV에도 분명히 몇 번 나왔을 거거든요. 전도연이. 근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와서 한밤중에 새벽이 넘은 시간에 와가지고 가스검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문을 열어줍니다. 애는 바본가요? 무슨 가스검침을 24시간 하고 돌아다닙니까? 이런 것들이 디테일을 계속 갉아먹는다. 자, 이런 디테일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릴러 장르는 거기서 끝입니다. 관객이 더 이상 심정적으로 여기 동의해주질 않아요. 이 다음부터 시리즈를 끝까지 보게 되는 원동력은요, 어떤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궁금한 거야. 야, 결말을 어떻게 낼 건지 한번 보기는 봐야겠다. 이러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력적인 스릴러가 될 수 없어요. 제가 결말까지 이야기를 하죠 뭐. 여기까지는 과정의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결말에서 터지게 되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좋은 결말이 나오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드라마의 결말은 상당히 허무한 쪽에 들어갑니다. 좋은 결말은 말이죠.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카타르시스가 폭발하면 좋은 결말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결말은요. 진실만 밝혀져요. 진실만 밝혀지는데 의문점은 더 많아지고 카타르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밝혀진 진실이 이상하거든요. 밝혀진 진실의 내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딱 제일 먼저 든 생각은요. 김고은은 그렇게 복수를 하고 싶었으면서 왜 정작 자기 동생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고세훈부터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고세훈부터 죽여버리고 나서 걔네 부모를 죽이거나 아니면 걔네 부모를 죽여버린 다음에 곧바로 고세훈을 죽여버리거나. 그런데 뭐 경찰이 출동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김고은 졸라 똑똑한 걸로 보이던데? 이상하잖아요. 정작 가장 직접적인 복수의 대상은 남의 손에 복수를 맡긴다?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사람 한 명 못 죽일 것 같은 전도연한테 이 복수를 맡긴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성공할 확률이 몇 %나 되겠어요? 김고은이 연기한 모우는 이 고세훈을 꼭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얘부터 죽여야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멍청하고 위험한 방식을 썼을까? 왜일까요? 그래야 전도연이랑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창작자의 이유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유를 넘어버린 겁니다. 이러면 김이 빠지는 거죠. 안윤수의 사건도 마찬가지. 전도연이 연기한 안윤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이 밝혀졌어요.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더 말이 안 돼요. 일평생을 억울한 형법 피의자를 돕는데 바친 변호사와 그의 아내가 좀 무시당했다고 사람을 막 죽여요. 목을 막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이게 무슨 명탐정 코난이에요 이게? 뭐 옷걸이 던졌다고 사람 죽이는 수준이잖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12화까지 다 보면서 굉장히 허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전도연 누나를 아무리 좋아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도저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 못한 비논리적인 점들도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말하다가 이거 1시간짜리 찍어야 되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때깔과 톤, 미장센이 들이는 노력의 한 절반만 시나리오 작업에 쏟아 부었으면 제가 이거보다 훨씬 좋은 얘기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 드리는 저의 평점은 좋은 끝이 있어야 꿈이 현실이 된다는. 이게 전부냐?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k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